안녕하세요. 저는 장외이민이라고 합니다. 중국 하북성 출신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어 교재와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직업은 꽤나 특이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스마트 교육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과 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보다 쉽게 익히도록 도움을 주는 전자펜과 교재, 그리고 다양한 언어 학습 소프트웨어를 제작합니다. 중국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언어인지, 그리고 한자는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확고한 신념이 제 업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개발한 중국어 학습 기기를 한국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한국 사람들은 제 기술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자 교육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중국 문화를 흠모해왔으니 분명히 우리 기기를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달리 그들은 우리 이미 한글이 있어서라고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제 귀에는 아주 건방지게 들렸습니다. 분명 중국어가 인류 최고 수준의 문자이고 한글은 겨우 600여 년밖에 안 된 신생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국이 자랑하는 그 한글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첫 인상부터가 이미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도시로 가면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괜찮지만 시골이나 빈곤 지역으로 가면 아직도 문맹률이 꽤 높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기기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목적이 강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인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0%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 중국은 수천 년 유구한 역사와 수많은 문자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한국 따위가 무슨 수로?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을 거라는 의심부터 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베껴다가 자기들 멋대로 변형한 뒤 세계에 홍보하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한글, 예전에 들어본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한자를 본따서 만들었다느니 모든 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글자라는 이야기를 중국 내부에서는 많이들 하죠. 저 역시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한글을 자꾸 대단하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이 정도로 바보인가? 어떻게 중국 한자를 베껴 만든 문자 따위를 극찬하지? 저는 이런 의구심을 품은 채 한국 출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서울 도착 직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리 이정표든 가게 간판이든 심지어 길거리의 알림문이든 모든 안내 문구가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어서 저로서는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문자의 구성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중국어 간판처럼 복잡한 획이 없는 데다 발음을 직접 표기한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깔끔해 보이는 것뿐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거리를 걷는데 어떤 노인분께서 광고 전단지를 들고 막 읽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거의 80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도 전단지의 작은 글자를 큰 어려움 없이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통역사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인분들이 글자를 잘 읽나? 그 친구는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며 당연하죠. 대부분 다 읽고 쓰시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이건 뭔가 작전이 있는 게 틀림없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시골에 계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쉽게 한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도시 지역도 교육 수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어느 정도 글자를 못 읽는 분이 있는 편이죠. 그런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모두가 글자를 쉽게 읽는 걸까? 이때부터 저는 한국 문맹률 0%라는 말을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사업 파트너가 될 법한 한국 쪽 교육업체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만든 중국어 학습 기기와 교재를 수입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 한국에서는 이미 기초 문자 교육이 별도의 부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글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라 성인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가르치기가 쉬운 편이에요. 굳이 중국 기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얼이 빠져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쉽고 과학적이라니. 말도 안 돼. 한자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문자를 예술로 승화시켜온 전통이 있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 해봤자 어차피 옛날 조선이 중국 한자를 보고 흉내낸 것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인정해야죠. 라고 되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조곤조곤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장 이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처음부터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한자는 글자 수가 너무 많아 일반 백성들이 익히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문자를 만든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깟 600년 남짓 역사를 가진 문자가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다고 저렇게 떠벌리나. 하지만 그 사람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했으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한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중국 한자도 상형 문자로 시작했는데 라고 속으로 비웃었지만 한글의 설계 원리가 아이들이나 외국인에게 특히 학습하기 쉽다는 말에는 조금 흥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기기를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학습 효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한국의 문해 교육 현장을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 해도 실제 시골이나 소외 지역에 가면 문맹인 분들이 많을 것이다. 단지 언론이 쉬쉬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떨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국의 지방 도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 들러보았습니다. 놀라운 건 노인복지관에 가서 수업을 듣는 분들을 만나봐도 대부분이 한글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여 몇몇 분이 학습을 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그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해서 제 이름은 쓸 수 있게 됐어요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70대 후반 어르신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르신들이 자기 이름을 정확히 쓰고 문장을 조금씩 읽어나가는 광경을 본 저는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중국 시골에 사시는 제 고향 친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은 평생 한자를 읽거나 쓰는 걸 어려워했고 지금도 대부분 이름 정도만 겨우 쓸 수 있지 계약서나 문서를 읽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글자를 익히나? 저는 바로 이게 한국이 말하는 한글의 위력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의 작은 문해학교에서 만난 80대 한국 할머니가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글이 쉬우니까 이제서라도 배울 수 있어요. 글자를 알게 되니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모습을 보니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개발한 기기는 복잡하고 난해한 한자를 좀 더 쉽게 배우게 해주는 솔루션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애당초 글자 자체가 쉽게 배우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솔루션이 굳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하던 기술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봐야 한국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우리 중국이 수천 년 쌓아온 문화와 역사는 한국이 따라올 수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며 한글의 교육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더 심층적인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글을 잘 읽긴 해도 한자어가 섞여 있으면 헷갈릴 거야. 그러면 결국 중국 문자를 빌려온 거잖아. 라고 생각하고 한국 신문이나 잡지를 직접 구해서 읽어보려 했습니다. 물론 저는 한글을 전혀 읽지 못하니 통역사를 대동하고요. 그런데 한자를 원래 조금 아는 저조차도 한국 신문에 나오는 한자어 표기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더라도 한글 발음을 먼저 배워야 하니까 실상 한자를 아는 게 별 도움이 안 되더군요. 오히려 옆에 있던 한국인은 한글로 적힌 모든 기사를 읽고 기사 속에 잠깐 들어간 한자성어나 인명, 지명 같은 것을 한글로 소리 내어 부드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중국어 원형을 모르면 읽을 수 없어야 정상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인들은 굳이 한자 지식이 없어도 그냥 음을 통해 자유롭게 읽고 의미를 파악해 내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다지만 지금은 자국문자인 한글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꼬였습니다. 자존심 상했습니다. 중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중국 한자를 모르면 세상이 얼마나 답답할 텐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나 싶은데 실제로는 너무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문해 교육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 국가가 모여서 자국의 문해 교육 성과와 방법론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한국 측 발표자는 세계에서 문맹률 0%에 가까운 나라가 된 배경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한글의 구조와 철학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뜬 자음과 천지인을 반영한 모음. 그리고 누구나 짧은 시간에 원리를 익히면 스스로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외우기보다 이해하는 문자라는 문장이 발표 자료에 떡하니 쓰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교육 전문가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이 너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그렇게 쉽다면 왜 과거 조선에서는 양반들이 한자를 썼던 겁니까? 결국 중국 문자를 더 우월하게 여겼던 게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한국 발표자는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지배층이 중국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것이 백성에게 적합한 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익히도록 한글을 창제했고 훈민정음 반포라는 혁명을 통해 계층 간 지식 독점을 깨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봤자 우리 중국 역사가 훨씬 오래됐고 전통이 더 깊은데라고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중국어와 한글을 둘러싼 끝없는 비교를 이어갔습니다. 제게 한글은 결코 중국 한자보다 우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는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자 교육을 누가, 언제, 어디서나 별다른 장벽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한글이 지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야 하는데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 TV 뉴스를 보는데 어느 해외 구호 단체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글을 바탕으로 한 문해 교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배우기 어려워했던 아이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발음,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해 글 읽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영어 알파벳이 더 세계 표준 아닌가? 거기에 왜 굳이 한국 글자가 들어가지? 말도 안 돼. 라고 말하며 이 뉴스를 헛소리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실제로 그 케냐 현장에 봉사활동 갔다 온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직접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아이들이 자음,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걸 흙바닥에 긋고 그 소리를 입으로 내면서 말 그대로 익혀나가요.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한 문자라 아이들이 어떤 발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관적으로 깨닫기 쉬웠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프리카 애들이 한국어를 왜 배워? 라고 어이없어 했지만 그 사람은 목적은 한국어 구사가 아니라 기초 문해력 교육입니다. 한글 구조가 간단해서 소리 글자 연결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그걸 발판 삼아 다른 언어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중국에서 강조해온 중국어가 인류 최고의 문자라는 신념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소한 기초 문해 교육 측면에서 한글이 꽤 효율적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눈앞에 드러나니 답답하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우겼습니다. 그래도 중국어는 문화와 역사의 깊이가 다르고 예술적인 경지가 훨씬 높습니다. 문해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글이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학술, 철학, 예술, 문학 분야에서는 중국어가 최고 아닙니까?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주변 사람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도 충분히 문학, 철학 표현에 능하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세계가 놀랄 만한 수준으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BTS니 K-팝이니 드라마니 전부 한글을 기반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아이돌 문화 따위가 뭐 대수라고라며 무시했지만 사실 내심 부러웠습니다. 한국 드라마, 음악, 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 기저에는 한글이라는 언어 체계가 확실히 작용하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루는 제가 직접 교육봉사활동을 체험해 보고자 한국 시골의 문해 교실에 통역사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장면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75세가 된 어르신이 교실에서 드디어 내 이름을 썼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름은 당연히 알고 써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분은 글자를 몰라 평생 이름 한 번 제대로 못 써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타인의 도움만 받다가 이제 한글을 배워서 스스로 이름을 써 내려가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그 장면을 보는데 제 자존심과는 상관없이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인으로서 한자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어가 훨씬 멋지고 한국은 결국 우리를 흉내냈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교육 환경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한국의 시골 구석 노인들조차 글자를 배우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변화를 맞이하는 모습이 생생히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국가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겠지. 한글 자체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교육한 거라든지 어떻게든 외국에 보여주려고 홍보용으로 포장한 거겠지 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반한글적인 고정관념은 좀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UNESCO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한국에 다시 오게 됐는데 여기서 정말 저를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UNESCO가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전 세계 문해 교육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세종대왕 이름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깟 조선왕 이름이 UNESCO 공식 상에 붙을 수 있을까? 심지어 엄청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더군요. 행사장에서 저는 다른 나라 교육 전문가들이 세종대왕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백성 모두를 위해 글자를 창제한 위대한 군주다. 그의 철학과 업적은 문해 교육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중국 황제들 중에도 엄청난 업적이 많은데 왜 한국 왕만 이렇게 주목받는 거지? 다 언론 플레이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시상식에서는 문해 교육으로 빈곤 지역 어린이들을 가르친 어느 단체가 수상했는데 그들이 소감 발표를 할 때 한국에서 받은 한글 교재 덕분에 교육 효과가 높아졌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제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국 한자는 찬양받지 못하고 한국 한글만 추켜 세우는가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무작정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 국가입니다. 한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는 문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의 한글만 이렇게 찬사를 받고 UNESCO에서까지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주변 참석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중 한 한국인 교육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글이 특별히 주목받는 건 군주가 직접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점, 그리고 그 과학적인 체계로 문맹을 극적으로 해소한 사례가 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려 전쟁 직후 아무런 자원이 없던 상황에서 문자 하나로 국민이 빠르게 문해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한국은 문맹률이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UNESCO에서 이런 문해 혁명을 높이 평가한 거죠. 저는 끝까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대단한 건 아니고 결국 중국이 없었다면 한글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역사를 보면 조선은 줄곧 중국을 사대했으니까요. 라며 무턱대고 흥분했지만 주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결국 그날 저는 자존심을 구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분을 사겨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분명 중국 한자가 더 위대한데 사람들이 한글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다음 날 우연히 또 어떤 연로하신 분이 한글을 배우고 기뻐하는 모습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한국인이 아니라 동남아 출신 이민자였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글을 배워서 문서를 읽고 쓰게 됐다며 울먹이시더군요. 이제 회사에서 주는 서류를 사장님 도움 없이도 읽을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얼떨결에 버리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글은 국적을 초월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 TV에는 매일같이 노인분 이름 읽기, 성인 문해 교육 성공 사례, 다문화 가족 한글 교실,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육 등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한글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난 중국인이다. 한글 따위 우습게 봐야 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계속 제 사고방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 이사, 한국 시장 진출은 힘들 것 같다. 여긴 이미 문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중국어 학습 기기를 대량으로 수입할 이유가 없대. 라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내세운 높은 교육 솔루션도 여기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또 한 번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국에서 갈 길이 막혀 답답해진 저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팔아볼까 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글 배우고 싶은 사람 있을 테니 그것도 한자 기반으로 연결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작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조차 한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기들끼리 웬만한 건 독학으로도 배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중국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문해 교육 시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내 기기가 팔리는 거고 한국 한글은 너무 쉬워서 문해 교육의 기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건가 하는 결론에 직면했을 때 저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위대해. 중국은 한국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대한 문화유산과 인구가 있고 세계 경제를 선도할 잠재력이 있으니라고 또다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의 한 분의 교육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인과 이주민, 심지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까지 모여 앉아 한글 자음 모음을 큰 목소리로 따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움의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한국인 교사들도 뿌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씩씩거렸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결국 우리 한자를 본떠 만든 주제에 이제 와서 지들이 독자적으로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우스워. 하지만 그 순간 어떤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한글로 쓴 메모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안녕하세요. 제가 배운 한글이에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역사 없이도 저는 그 글자가 어떻게 읽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뻔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반응이 없자 당황하며 아, 이거는 안녕하세요라고 읽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 아이의 설레는 표정을 봤습니다. 분명 제가 하는 일은 언어와 문자 교육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국에서 이미 한글이라는 체계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걸 목도하니 제 사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최고다. 한국이 무슨 수로 중국을 이기겠나. 결국 모든 유산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한국은 그저 따라하고 자기네 것처럼 홍보하는 데 능할 뿐이다. 라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되뇌며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의 그 어이없는 세종대왕 문해상, 한국인이 자랑하는 문맹률 0%라는 황당한 수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손쉽게 익힌다는 한글의 저력, 그리고 외국 아이들까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말이 안 된다. 뭔가 어딘가 조작이 있는 거야. 절대 한국이 우리보다 우월할 리가 없어. 한글이 아무리 쉽다 한들 우리 한자가 지닌 미학과 역사적 가치가 더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왠지 제 마음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중국에 돌아가 한글 관련 기사를 접할 때마다 씩씩대며 화를 냈습니다. 한글이 태국, 라오스, 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문해 교육에 도입돼 효과를 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자 저는 그건 현지 언어가 알파벳보다 한글 구조에 더 가까워서 그런 거다. 특별히 한글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 주변에선 장 이사, 그래도 세계가 주목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라고 말했지만 저는 끝까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한글 같은 건 결국 한국에서나 통할 뿐이다. 한자가 문화와 예술의 정점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식으로 애써 제 자신을 위로하며 한국이 자랑하는 그 한글의 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골 문해 교실에서 울먹이며 이름을 쓰던 노인, 다문화 가정 아이와 외국 노동자들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적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UNESCO 세종대왕 문해상 행사장에서 만났던 교육 전문가들의 찬사, 그 모든 게 거짓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최고다. 한국이 뭘 해봤자 결국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이라지만 우리 한자를 능가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억지 부리는 것이 제게는 최후의 자존심입니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문맹률 0%와 한글에 가공할 위력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니,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면서 체감했으니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굴복하겠습니까? 죽어도 못합니다. 저는 계속 외칠 겁니다. 한국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이야말로 세계 최고 문명국이다. 어차피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글이 아무리 국제 행사에서 칭송받는다 한들 제가 본 중국의 위대한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만유라고 합니다. 현재 충칭국제고등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지적 수준이 높은 엘리트 학생들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학부모들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이거나 대기업 임원 혹은 해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역사 교사가 된 저는 진정한 중국의 엘리트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가족과 주변에서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며 동북아의 주인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늘 중국의 그늘 아래서 성장했고 중국의 문명적 혜택을 빼앗아가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민족이라는 식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중화 우월주의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자 저는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동북공정을 지지해왔고 한국의 모든 문화, 유산과 역사적 위인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왔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젊은이들이 늘자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만하며 결국 모든 것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을 키운다는 취지였는데 원래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갑작스럽게 예산 문제와 일정 문제가 겹치면서 비교적 가까운 한국으로 목적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내심 왜 하필이면 한국이냐고 분개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역사 담당 교사로서 인솔교사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측에서는 왕만유 선생님이 한국의 역사, 현장도 함께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더러 한국의 역사를 설명하라니요? 그것도 한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말해야 한다니.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중국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인데 말입니다. 출발 전, 저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이번 수학여행지는 속국이었던 한국이라고 단호하게 소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명칭이 듣기 거북한 사람들은 옆나라라고 호칭하든지 말든지 저에게는 한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조공국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학생들은 제 말에 의문을 표하거나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언제부터 중국 속국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정색하며 동북공정 자료와 오래된 사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고조선은 본래 중국의 범국이었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 또한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조선 왕조는 조공을 바쳐야만 했던 하급 국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진실입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불같이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인터넷 정보는 대부분 서방 언론이나 한국 측 자료에서 발췌한 편향적 내용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정통 중국 학자들의 논문을 봐야 합니다. 동북공정을 부정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에 학생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였습니다. 하긴 요즘 젊은 애들은 K-팝을 좋아하고 인터넷에서 K-팝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습니다. 이들을 깨우쳐주는 게 제 책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출발을 앞두고 학교 이사회에서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학생 학부모들 중 일부가 왜 하필 한국 같은 곳으로 가느냐, 과거 사드 문제 이후 반중 정서가 높을 텐데 위험하지 않느냐 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차라리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역사 탐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고 적극 어필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충칭국제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는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왕 가게 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한국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중국을 우러러보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 30명과 함께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은 짧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줄곧 중국 역사의 위대함과 한국 역사의 부차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보게 되는 절이나 궁궐 같은 것은 전부 중국 건축 양식을 표절한 것이니 너무 감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의 학생들이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동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거 꽤 편리하네요. 중얼대는 학생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개를 돌려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 기술을 배워서 발전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한족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 한국인들이 조금만 벤치마킹해도 이 정도 시설은 만들 수 있지요. 학생 한 명이 정말 그럴까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탔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전기차 수소차가 달리는 광경에 또 몇몇 학생이 와 발전했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이곳에 들어온 중국 자본과 중국 기술 덕분이겠지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버스 안내 방송에서 유창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가 흘러나오는데 괜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어 발음을 저렇게 정확하게 할 리가 없는데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방 배정이 끝나고 학생들은 단체로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는 갈비찜, 불고기, 김치찌개 등 다양한 메뉴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처음에는 향이 강하다며 어려워하더니 곧 익숙해져서 잘 먹었습니다. 이거 맛있네요. 하며 행복해하는 학생들을 보니 저는 괜히 질투가 났습니다. 중국 사천 요리에 비할 바인가 겨우 이것 가지고 라는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호텔에 묵는 다른 일본인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수학여행을 온 듯 보였습니다. 스치면서 들은 일본어 대화 속에 한국이 꽤 발전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저는 속으로 역시 한국은 항상 약소국인데 일본인들도 낮춰 보긴 하네라며 미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꽤나 정돈되고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한국이 생각보다 대단하네라고 인식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가 무색해질 테니까요. 호텔에 돌아온 뒤 저는 다른 인솔 교사들과 잠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왕 선생님, 내일과 모레 일정 중에 전통문화 체험이나 역사 유적지 관람이 포함되어 있으니 학생들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전통은 사실 모두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교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래도 한국 가이드를 존중하면서 진행합시다. 현지 사정이 있으니 너무 대놓고 말하면 곤란합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인을 배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중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인들이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전통 공예품 거리라고 했고 학생들이 기념품을 구경하며 문화체험을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미술공예를 모방한 것 아니겠나라는 편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 한국 전통 도자기를 전시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 사장님은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도자기는 조선시대 전통 기법을 활용한 것이며 고유의 문화적 가치가 큽니다. 저는 못 참겠다 싶어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조선시대 도자기 역시 중국 명나라 혹은 청나라 기법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 원류는 중국입니다.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우리 중화민족의 오랜 문화가 있지요. 가게 사장님은 순간 표정이 굳었고 주변 한국인 몇 명이 저를 흘낏보았습니다. 그래도 상업적인 이유 때문인지 사장님은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게 뒤편에 있던 다른 한국인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논리적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선 도자기가 명청나라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선 백자나 분청사기 등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기법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와는 유약의 조성이나 장식 기법이 다릅니다. 실제 연구 논문도 많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흙이나 도자 재료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결국 대륙에서 건너온 기술이고 중국 도자기의 기술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독자적 발전이라는 말은 과장일 뿐이요. 주변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고 우리 학생들도 민망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은 끝까지 차분한 태도로 그런 식이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독자적인 미감과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이 오늘날 미술사학계의 다수 견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말다툼하기 싫어 자리를 떴습니다. 학생들은 민망해했지만 저는 괜히 길게 싸워봤자 제가 이긴다고 해도 의미 없다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이어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해서 전통 한옥 골목을 거닐었는데 학생들은 한복을 체험하며 사진을 찍거나 골목길을 구경했습니다. 저는 중국 한푸가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복을 입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중국 한푸가 원조이고 너희 한복은 그저 변형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체험을 돕는 한국인 안내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아주니 저도 굳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 몇 명이 골목길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국인 대학생 두세 명이 다가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를 본 우리 학생들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친절하네요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곧장 그것도 중국인의 도량을 본받은 거겠지라고 말하려다 이미 분위기가 훈훈해져 있어서 씁쓸하게 침묵했습니다. 수학여행 세 번째 날 저는 일정표에 적힌 서대문형무소라는 곳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가이드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하던 곳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의 흐름을 언제나 중국 중심으로만 이해해왔습니다. 조선의 독립운동. 결국 청나라가 약해져서 조선 왕조가 고생한 것 아니냐. 우리 중국도 일본에게 침략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나? 라고 무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형무소 내부로 들어가니 벽에 걸린 사진과 고문, 도구, 독방 등 각종 전시물이 보여서 학생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내문에는 잔혹한 고문으로 수많은 조선인 독립운동가가 희생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 일본이 잔혹하긴 했지만 한국이 스스로 독립한 것도 아니고 결국 중국과 연합국이 승리해서 일본이 패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때 조선이 독립운동을 해야 했던 건가요? 중국도 같은 시기에 일본에게 고통받았잖아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선은 본래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잠시 힘이 약해지자 일본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만약 우리 중국이 계속 강대했다면 조선이 이렇게까지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조선으로서는 우리 중국에게 감사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학생은 감사해야 한다고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오래 붙잡고 토론했다가는 주변의 한국인 가이드나 관광객들과 또 충돌이 일어날까봐 피했습니다. 네 번째 날, 저희는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대표적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 기념물과 한글 창제 관련 전시를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세종대왕도 사실상 중국 왕조의 문물을 충실히 모방한 인물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훈민정음 역시 중국 한자를 기본으로 변형한 것이다라는 논리에 집착했습니다. 학생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감탄하자 저는 그들의 환상을 깨고 싶어 동상 바로 앞에서 일부러 크게 떠들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라는 인물, 결국 중국 학문을 그대로 받아들여 조선에 이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문자도 어디까지나 한자를 벗길 수밖에 없었지요. 진정한 원류는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한국인의 한계지요. 마침 근처에 있던 한국인 관광해설사가 우리 쪽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손님, 세종대왕의 업적은 독자적인 연구 끝에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적 문자로 평가받고 있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대꾸했습니다. 독자적인 연구라 해도 그 바탕은 중국 문명 아닙니까? 한국인이 어떻게 그런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이때 주변 한국인 몇 명이 저를 쏘아보았고 학생들도 스마트폰으로 뭔가 검색하며 선생님,
여러 자료를 보면 훈민정음은 독창적인 체계라고 하는데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중국 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밝힌 사실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것은 편향된 한국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자 해설사는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 세종대왕이 한자나 몽골 문자 등을 연구한 것은 맞지만 자모의 음성학적 원리와 발음 기관 모양을 반영한 글자를 별도로 만들어낸 것이 훈민정음입니다. 이는 이전에 없던 독특한 발상이며 한자가 해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되받았습니다. 결국 한자의 변형, 그리고 그 발상도 중국에서 온 것이지. 그걸 독창적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소. 해설사는 더 이상 말싸움을 피하려 했는지 조용히 물러났고 저는 역시 한국인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제대로 반박할 수 없구나라는 식으로 자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몇 명은 해설사가 말한 근거 훈민정음, 해례본 등을 검색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측에서 마련한 한중 역사 비교 세미나 프로그램에 저희가 초청되었습니다. 수학여행 온 외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역사연구소에서 간단한 강연을 준비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역사연구원인 김정훈 박사가 한중관계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는데 의외로 우호적인 관점이 많았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오랜 교류 속에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시기였습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저는 질문 시간을 빌어 작정하고 들이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아까 고구려를 한국의 고대 국가라고 설명하셨는데 중국 동북공정에 따르면 부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설도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김 박사는 잠시 난처해했지만 물론 중국 측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를 변방 소수민족의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서양 학자들 대다수는 고구려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고대 국가라는 점에 어느 정도 합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학계의 일방적 주장 아닙니까? 중국 쪽 자료를 더 많이 참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역사를 날조한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우리 학생들은 제발 그만하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몇몇 한국인 청중이 짜증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논쟁을 벌일 생각입니다. 김정훈 박사는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예컨대 광개토대왕릉비문을 비롯해 고구려의 독자적 언어, 군사제도, 발해와의 연결성 등을 언급하며 고구려가 역사적으로 중국과 자주 대립했고 외교 사절도 독립적으로 파견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중간 끼어들며 결국 그 지역은 중국 영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장수왕이 펴낸 정책 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등으로 계속 따졌습니다. 공개 토론은 거의 말싸움처럼 변했고 학생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일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이 있는 장소 방문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일본 수학여행 단체가 자주 찾는다는데 저희도 함께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는 전시에 강제로 끌려간 여성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상이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학생 중 몇 명은 눈시울을 붉혔고 다른 인솔 교사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영 못마땅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에서 사실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마치 한국만의 비극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알리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학생 몇 명이 소녀상 옆에 쪽지 같은 걸 놓았습니다. 한 학생은 중국에서 배운 위안부 역사는 주로 난징대학살이나 중국인 여성 피해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이렇게 피해가 컸다니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홧김에 중국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국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는군요. 모든 걸 자기들만 피해본 것처럼 독점하려는 겁니까?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학생들이 난처해하며 선생님, 여기서는 한국의 피해 사례를 강조하는 것뿐 아닐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툴툴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국인 한 사람이 사실 중국도 큰 피해를 입었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시 성폭력을 추모하는 거니까 중국 피해도 함께 기억해야겠지요. 라고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대꾸 없이 돌아섰습니다. 여행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제 편협한 언행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권위에 눌려 조용하던 아이들도 한국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경험한 내용으로 인해 편견이 깨진 듯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조건 중국의 아류라고 생각하던 학생 중
일부가 한국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네요라며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우리가 여기서 직접 본 자료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 제 중화 우월사관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심지어 어떤 학생은 선생님, 동북공정이 정말 객관적인 건가요? 다른 나라들에선 거의 지지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잠깐 여행 와서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한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여준 겁니다. 조선이 과거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인물도 결국 중국 문명에 기생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서 학생들끼리 왕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번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채팅방을 훔쳐보며 어째서 제 말이 설득력을 잃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의 대기업 본사 삼성현대를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방문은 저희 충칭국제고가 요청한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과 패키지로 묶여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성공했는지 소개한다며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막상 들어보니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사례들이 흥미로웠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이 한국 기업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중국 기업 못지않게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네요.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또 폭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협력과 세계 공장 노릇을 해준 우리의 노고 덕분입니다. 핵심 부품이나 원천 기술은 다 중국 것 아닙니까? 한국은 그냥 조립만 하는 거라고요. 가이드가 놀란 표정으로 실례지만 현재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도 직접 생산합니다만 이라고 반박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술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결국 중국이 먼저 기반을 닦았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뭘 개발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한국인 직원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대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독자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반도체 공정을 훨씬 먼저 시작했고 지금도 기술 격차가 상당합니다. 저는 비웃으며 서방 제국주의가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뿐이요. 중국이 제대로 나서면 곧 따라잡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학생들도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충칭으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정말 좋았고 배울 점이 많았다고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뭘 배웠다는 걸까? 한국이 생각보다 멋지다는 결론을 얻은 건가? 하는 생각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귀국 후 며칠 동안 학생들은 제 수업에서 동북공정이나 한국은 중국의 아류라는 주장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선생님, 한국에서 본 건 분명 독자적인 문화였는데 꼭 중국 것이라고만 할 수 있나요? 라며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여행에서 본 건 일부분일 뿐이라고 반론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제 말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 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학부모 중 일부가 제 수업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보고 온 내용과 중화 사관이 다르다며 선생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왕 선생님이 너무 한국을 폄하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해서 아이가 수학여행 내내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라며 항의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게 완곡히 지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라고 마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업 태도를 조금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온 중화5월 역사관은 어떡합니까? 중국이 동북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건가요? 교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무조건적인 5월 주장이나 감정적 발언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까지 저를 몰이해하는군. 이게 다 한국의 교묘한 선전에 학생들이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측의 중재로
수학여행 성과 보고회라는 명목의 공개 토론 시간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느낀 점을 발표했고, 저도 교사로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서울의 첨단 인프라와 친절한 시민들,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보며 배운 점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을 무조건 싫어하거나 깎아내리는 민족이라는 선입견이 깨졌다 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저는 직설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봤다고 해서 역사적 진실이 바뀌진 않습니다. 한국은 과거 오랜 세월 중국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경제문화 측면에서 중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잠깐 첨단 모습을 봤다고 모든 것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몇몇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본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독자적인 문화를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동북공정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계속 주장하시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비웃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젠가 국제사회도 중국의 주장이 옳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보는 정보는 서방 언론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법이니 성급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보고회는 서먹하게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고 학교 분위기도 싸늘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뒤 저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전에 저는 한국은 분명 중국의 아류이고 모든 것이 중국에서 기원했다라고 가르쳤고 학생들도 의심 없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으로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더니 제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홀로 서성이며 정말 제가 잘못 가르친 걸까? 아니면 아이들이 잠시 현혹된 걸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동북공정 지지와 중화 우월주의는 뿌리 깊었습니다. 아니지. 잘못된 건 학생들이지. 잠깐 감상에 젖어 위대한 중국 역사를 부정하는 게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 진실을 깨닫겠지. 라고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SNS에 여행 후기를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내용과 한국 현지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달라 충격이었다거나 생각보다 한국인들이 반중 감정이 크지 않았다는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는 어린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세뇌당했다며 분노했고 또 일부는 정말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고 개방적이라면 굳이 무시할 필요가 있나?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인터넷에는 충칭국제고 역사 교사 왕만유, 동북공정 맹신자 라는 말이 떠돌았고 SNS에서 학생들이 발언을 캡처해 공유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모든 건 중국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시대착오적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제 말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나? 교사로서 권위가 무너졌다. 저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학교 이사진과 학부모 대표들이 회의를 열어 제 수업 태도와 발언 수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왕 선생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한국을 폄하하고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해임해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중화 민족 우월성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건 좋았습니다. 라며 옹호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혼란을 우려하면서도 저처럼 보수적 교사를 징계하기 애매했습니다. 교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왕 선생님, 일단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면 수습될 수 있어요. 한국 문화를 존중하지 못한 점이나 학생들에게 일방적 주장을 주입한 부분을 조금만 인정해 주시면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사과해야 합니까? 잘못된 건 한국 역사관이지.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발언이 다시 학교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학교는 저에게 특별 유급 휴가를 주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사실상의 징계나 다름없었지만 저는 억울하면서도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우리 반 학생들 중 몇 명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NS나 유튜브로 한국 문화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열변을 토하며 경고했는데 도대체 왜 저럴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소규모 한국어 동아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세종학당 소그룹이었습니다. 저는 세종학당, 세종대왕 이름을 딴 기관 아닌가? 왜 우리 학교 안에서 그런 걸 만들지? 라며 분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좋은 현상이라며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늘어나자 교장도 우리도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저는 아연실색할 뿐이었습니다. 특별 유급 휴가 동안 학교에서는 다른 교사가 제 역사 수업을 대신 맡았습니다. 그 교사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고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연관성을 설명하되 한국의 독자성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수업을 좋아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아 좋다는 반응이었고 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분노와 박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지켜온 교육 철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휴가가 끝나 복직했을 때 학교 분위기는 이미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동아리를 활발히 운영했고 일부 수업 자료에서도 한국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교감은 이제 중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진솔한 교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동북공정의 정당성과 한국은 어차피 중국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주류 여론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는 수학여행 인솔 교사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해외 연수 기회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배인 중국인이라면 굳이 한국 따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왕 선생님, 한국에서 직접 겪은 것도 있고 하니 조금은 태도를 누그러뜨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충고하지만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누가 뭐래도 중국이 원류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번영해봤자 뿌리는 중화에 있습니다. 동북공정이 언젠가 이를 증명해낼 겁니다. 저는 지금도 2학년 3반을 맡아 학생들에게 중화 5월사관과 동북공정의 당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작년 아이들처럼 수학여행을 통해 다른 시각을 접한다면 그들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끝없이 강조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는 역사를 통틀어 중국이 베푼 덕으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진정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저 같은 교사가 중국 내에서 소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을 우호적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세계가 상호 존중의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옳습니다. 중국이 옳습니다. 이것이 왕만유, 저희 확고부동한 진실입니다.